사람들이 보이는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하면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대형 화면 TV 있죠? LG, 소니 이런 데 대기업들은 재고 빨리 떨어. 삼성전자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재고를 늘려요. 대중소비자들의 흐름은 있지만 돈을 버는 기회는 거기서 출발한 파생의 아이디어를 보는 거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022년 트렌드. 욜로의 종말, 일상적 통제감의 확장,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님 모시고 내년도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 2022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 책 소개도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 회사를 21년째 다니고 있는 윤덕환이라고 하고요. 심리학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14번째 낸 트렌드 책인데 매년 이맘때 되면 트렌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희들 책의 특징은 뭐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뜬다 이런 책들이 아니어서 대중소비자들을 태도 조사를 해가지고 리서치를 통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고 아마 이런 경향이라면 앞으로 이런 식의 패턴들이 소비 패턴이나 뭐 어떤 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고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인데 왜 이 트렌드 관련된 전문가분을 모셨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트렌드를 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트렌드는 사실 매년 이렇게 변하는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 학문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기로는 1, 2년짜리 이렇게 유행을 보통 패드라고 하고 패드. 2, 3년짜리를 패션, 3에서 5년짜리를 트렌드, 뭐 5년에서 10년짜리를 메가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컬처 뭐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얘기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렌드 정보는 어떤 경향성이나 흐름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사업 아이템이든 대중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 아이템이든 간에 이런 식 경향으로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가능하게끔 추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보이는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하면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화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탁탁 꼭꼭 집어주면 좋겠는데 그 아이템을 저희가 쪼가 드리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100년 전 얘기긴 한데 황금광 시대가 있었잖아요. 골드러시 시대. 그때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형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때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금 캐는 도구 이 곡괭이 네, 같은 거 사업 파시는 곡괭이 분. 그때 리바이스가 돈 벌었습니다. 청바지. 네. 그 다음에 또 IT 버블 시대가 있었잖아요. 2000년 초반에. 그게 IT에 투자하거나 그쪽 관련된 거를 아이디어하고 사업을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였거든요.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글쎄요. 택배회사가 벌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유통회사가 벌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제지나 이렇게 택배 만드는 상자 만드는 회사가 골판지.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중의 소비 흐름이 있으면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동선대로 주변 현상으로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따라오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면 그런 거죠. 작년에 코로나 1년차 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집에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읽은 회사도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큰 흐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거거든요. 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면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 꾸미기? 집 꾸미기도 하고 집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그냥 뒹굴거려요. 뭘 많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뭐 많이 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그죠? 코로나 1년차 때는 이 경제적 타격이 워낙 심하니까 대기업들은 재고를 빨리 떨어라. 이런 식의 미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형 화면 TV 있죠? 대형 화면 TV는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확 줄이거나 확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갑자기 많이 생긴다 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그걸 빨리빨리 마련할 수 없는데 이때 판단이 중요합니다. LG, 소니 이런 데 대기업들은 이제 불경기가 올 거니까 대형 화면 TV도 약간 고가니까 안 팔릴 거야. 재고 빨리 떨어. 이랬거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오래 머물면 이게 모바일로만 보는 거 답답할 텐데 큰 화면을 보지 않을까 해서 재고를 늘려요. 완벽하게 다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자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그 판단을 하고 나중에 이제 통계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점유율 2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해도 삼성전자 하나에 안 돼요. 아, 현명한 판단. TV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작년에 인센티브 많이 받은 게 반도체도 많이 팔았지만 TV를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았어요. 대중소비자들의 흐름은 있지만 사실 돈은 버는 기회는 거기서 출발한 파생의 아이디어를 보는 거죠. 읽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책에 이제 제가 좀 봤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022년 트렌드 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욜로의 종말. 그 이제 만족의 지연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상적 통제감의 확장.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욜로의 종말은 좀 와닿는데, 맞았죠. 네, 근데 일상적 통제감의 확산은 조금 와닿지가 않네요.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집에 혼자 머물잖아요.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혼자 일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일상을 자기한테 맞춰요. 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 주변 환경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욕구들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통제감을 갖게 되겠죠. 이게 코로나 1년차 때 현상인데 이게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뭐로까지 확대되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자신의 주장을 사회 곳곳에도 이제 관철시키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의 예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있죠. 거기 이용자,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이용률이 한 2018년도에 조사, 지금부터 3년 전쯤에 조사해봤을 때는 한 49%? 한 반 정도가 이용을 해봤거든요.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의를 한다고 누르거나 이제 그 직접 글을 올리거나 그런 경우 했는데 딱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71%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정부가 바뀌어도 이걸 이용하겠냐 해도 그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여기 뭐 확인도 안 된 정보가 올라간다, 없애라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는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필요도를 88.1%가 동의합니다.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이걸 꼭 필요하다고 느껴요. 흥미로운 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가 1등입니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신의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하는 걸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통제감을 확장하는 상태에 있어요. 요새 MZ세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그 MZ세대가 구매력이 가장 높아질 세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세대가 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에도 막 투자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트렌드는 왜 그런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MZ세대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2021년 6월 달에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85년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의 정치적 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MZ세대가 자신들이 지지해가지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책을 낸 것도 2년 전에 세대를 다루는 책이 있는데 그건 그때 이후에 이슈가 죽었는데 그 강의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6월달 이후에 쇄도해졌어요. 이 프레임 안에는 뭐가 있냐면 MZ세대가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면 이게 내년에 큰 성과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사회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에 주목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관심 있게 좀 두렵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86세대라고 하는 87년에 넥타이 부대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회 바꿨다고 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 있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큰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 채널의 시청자층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왜 주로 그런 목소리, 주인의식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지지했던 정책 제도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효능감 때문에 계속 정치 참여를 하는 거예요. 85년생 당대표를 만들었던 MZ세대가 처음으로 효능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게 되네? 약간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걸 느끼는 순간 이분들의 정치적 관여도는 확 올라갔고 그 여파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부터 해서 2030 중심의 보수의 여론들이 움직인 것도 다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MZ세대를 단순히 주소비층이네 하고 보면 안 되고 이분들의 멘탈리티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이유가 하나인 거고 그런 관점에서 MZ세대가 주로 이제 가상화폐 투자나 이런 걸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왜 하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올해 이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철이 없네. 뭘 모르니까 선배들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꼰대라고 해가지고 엄청 막 욕먹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제 사퇴를 요구합니다.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세대는 놀랍게도 되게 합리적이에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측 불가능성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소액으로 공부하는 차원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철없이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레버리지가 없는 투자로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이해하셔야 되고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이 계층 상승 욕구를 만들어줄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상화폐 투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위험한 투자긴 한데 그런데 2030 세대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이 시장에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학습 능력입니다. 2030 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게 실제로도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지만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과신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시장도 주식시장 비슷하게 내 통제권 안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기까지가 투자에 대한 태도인데 이 이면의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5060 우리 선배님들은 이분들이 계층 상승 욕구가 높고 주택 소유 욕구가 엄청 높거든요. 갑자기 본인들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아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볼 때는 그분들이 청년 시절이었던 2030 때는 아니 사회를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최저 생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활은 이렇게 거칠어도 열심히 살면 그 결과로 뭔가 부가 따라올 거라는 생각들을 하셨는데 지금 2030은 안 그렇습니다. 부는 부대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한다고 부하고 따라온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계층 상승 욕구의 바탕이 된 게 뭐냐면 이분들의 높은 문화적 욕구입니다.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고급스러워요.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취향의 맨 끝안에 있는 게 주택 소유나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 같은 거예요. 잘 보시면 2030 세대가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엄청 높아요. 예전에 5060이 살던 반지하에 뭐 최소한만 유지하면 되지, 방 한 칸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최근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역시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병과 관련한 트렌드, 네. 사람들의 태도 네. 어떻게 변할까요? 이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태도일 것 같은데 이른바 욜로의 종말. 그게 이제 만족의 지연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태도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 현상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중소비자를 지배하는 태도예요. 5060 선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한국만의 그 독특한 질병이 있었어요. 메르스라고 하는. 메르스를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반성문을 잘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방역에 대한 준비가 그나마 잘 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2015년에 메르스가 공교롭게 딱 연말에 이맘때 2015년 12월 23일 날 종료 선언이 납니다. 한 명도 그 환자 발병이 안 된 상태로 6개월 지나면 종료 선언이 나거든요. 그때 종료 선언을 하고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욜로의 대열풍이 붑니다. 욜로가 뭐냐?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데 미래를 저축 이거보다는 당장의 지금 감정적 만족, 심리적 만족이 중요해. 이런 태도 같은 거죠. 그때 유행하던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의 무슨 원리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라떼 효과라고. 뭐냐면 하루에 4,000원씩 라떼 값을 아끼면 20, 30년 모으면 수억 모을 수 있어. 이거예요. 라떼 효과가. 근데 그때 2016년, 17년의 대중소비자들은 손안에 들어오는 이 4,000원짜리 라떼의 심리적 만족감이 미래 가치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죠. 이 라떼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심지어 당장에 이 라떼가 얼마나 행복감, 소소하지만 이 행복감이 중요했던 태도인데 그때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거나 이렇게 희생하기보다 지금 당장에 뭔가 만족을 추구하는 게 낫다. 이런 현실의 어떤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태도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런 태도였어요. 저희가 똑같은 문항을 4년 있다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폭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축적하거나 모아두는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보시면 메르스가 한국만이 이렇게 방역 실패였지 그 종료선이 나니까 안전한 해외로 다 튀어나갔어요.
2016년, 17년에 여행의 대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여행 상품에 욜로 다 들어갔고요. 욜로 하다가 이제 골로 간 사람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어쨌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국이 방역이 잠잠하다고 하죠. 자, 해외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세계 어디 안전한 곳을 한 곳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글로 다 갈걸요? 일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이 감정적 만족을 억압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를 위한 태도로 나타나면 소비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돼서 투자 행위가 반복될 거예요. 아마 내년에 금리가 오를 거, 지금 벌써 올랐죠? 1%대가 됐고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막 위축되겠네. 부동산도 이제 위축되고 하겠네. 사람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건 확 꺾기가 어려워요. 이 태도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갈 텐데 이건 뭘 얘기하냐? 투자 대상을 바꿀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아마 예금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2030 세대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 몸 하나가 투자 대상이에요. 자기 개발로 투자할 가능성도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를 관리하려고 하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위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태도는 현재의 태도를 관리하는 형태로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짠테크라고 하는 일상에서의 조금씩 아껴가지고 모으려고 하는 태도도 있고 이거는 돈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년차 아마도 내년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가는 한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 현상으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는 행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있잖아요.